4부 제1장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쉬웠다. 단언컨대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생각의 중요성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가 된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요인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곧 자신이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나는 당신과 내가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문제가 다름 아닌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 우리가 생각을 정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이룬다. 맞다.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비참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것이고 아마 병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모두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 자신이다. 내가 문제를 마주할 때 나오는 습관적인 지나친 낙천적 태도를 옹호하는 것 같은가? 불행히도 전혀 아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다만 나는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문제에 올바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보자. 나는 뉴욕 거리의 교통체증을 볼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을 떠올리지만 걱정하지는 않는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곧 문제를 파악하고 침착하고 순리에 맞게 그것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걱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질없는 굴레 속에서 헤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중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턱을 들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은 채 길을 거닐 수 있다. 나는 로엘 토머스가 그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세계 1차 대전의 알렌비 로렌스 작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유명한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전선 6곳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그들은 T.E. 로렌스와 그의 화려한 아라비안 군대를 찍은 사진과 팔레스타인 정복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팔레스타인의 알렌비 그리고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함께라는 제목의 강연은 런던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의 인기로 런던 오페라 시즌은 6주나 연기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코번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전시를 이어가며 자신이 겪은 굉장한 모험을 나눌 수 있었다. 런던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성공이 뒤따랐다. 그 후로 그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화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2년을 보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불행이 연달아 일어나고 말았다. 그는 파산한 채 런던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를 만난 건 그 당시였다. 우리는 싸구려 식당에서 싸구려 음식을 먹었다. 그마저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명한 예술가인 제임스 맥베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다. 이야기의 요점은 여기에 있다. 로엘 토머스는 엄청난 빚과 끔찍한 절망에 시달리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올바른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만일 실패에 압도된다면 채권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가치 없는 인간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꽃 한 송이를 사서 옷의 단추 구멍에 끼운 뒤 몸을 흔들며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기백이 넘치는 태도로 옥스퍼드가를 거닐었다. 그는 긍정적이고 당당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웠으며 패배에 굴복당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에게 있어 실패는 게임의 일부일 뿐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연습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물리적 힘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저명한 영국의 정신과 의사 J. 에이에드필드는 아주 인상적인 자신의 저서 힘의 심리학에서 놀라운 예시를 들고 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3명의 남자에게 암시가 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테스트를 제안하였다. 악력계를 이용해서 악력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 악력계를 쥘 것을 요구하되 3가지 다른 조건을 두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았을 때 평균 악력은 45kg이었다. 그가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힘이 매우 약하다고 최면을 걸었을 때
그들의 악력은 겨우 13kg에 그쳤다. 원래 힘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참가자 중 한 명은 프로 권투 선수였는데 그의 힘이 매우 약하다는 최면에 걸렸을 때 그는 자신의 팔이 아이의 것처럼 작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세 번째 시도 때 헤드필드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매우 강하다고 최면을 걸었다. 그러자 평균 악력은 64kg까지 올라갔다. 긍정적인 사고를 품자 실제로 물리적인 힘이 500%까지 증가한 것이었다. 마음가짐은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 생각의 마법 같은 힘에 관한 예시로 미국 역사상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일화 하나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이 일에 관해서는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하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리가 내리던 10월의 어느 밤이었다. 세상을 떠도는 불황자의 모습을 한갈 곳 없는 한 극빈한 여성이 매사추세츠주 에임즈버리의 한 주택 문을 두드렸다. 다름 아닌 태역 함장의 아내인 웹스터 부인의 집이었다. 웹스터가 문을 열었을 때 겨우 45kg 될까 말까. 한 앙상한 몸을 한 곳 바스러질 것 같은 여성 한 명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글로버 부인이란 이름을 가진 이방인은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중대한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묵을 만한 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 머물지 않을래요? 이 큰 집에 저 혼자 있어요. 웹스터 부인이 말했다. 웹스터 부인의 사위인 빌 앨리스가 휴가차 뉴욕에 오지 않았다면 글로버 부인은 계속해서 웹스터 부인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사위가 글로버 부인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무섭게 이 집에 불황자를 들릴 수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집도 절도 없는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았던 것이었다. 밖에는 폭우가 휘몰아치는 중이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몇 분간 몸을 떨고 서 있다가 다른 집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빌 앨리스가 쫓아낸 불황자는 지구상 그 어떤 여성보다 인류의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이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설립하여 수백만의 독실한 신도들을 거느리게 된 그 유명한 메리 베이커 에디의 이야기다. 과거의 그녀는 병, 슬픔 그리고 비극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두 번째 남편은 유부녀와 눈이 맞아 달아나며 그녀를 버렸다. 그는 훗날 구빈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가난, 지병,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빼앗겨야만 했다. 그 뒤로 아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던 그녀는 31년이 지나서야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의 지병 때문에 에디 부인은 마음 치유의 과학이라 불리는 학문에 오랫동안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터닝 포인트는 매사추세츠의 린에서 발생했다. 날씨가 춥던 어느 날 그녀는 얼어붙은 인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다. 척추가 심하게 망가진 탓에 경련이 일어났다. 의사마저 그녀가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의사는 기적이 일어나 그녀가 목숨을 건지더라도 아마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에 누워 꼼짝없이 죽게 된 메리 베이커. 에디는 신의 인도에 따라 성경을 펼쳐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읽었다.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녀에 따르면 그때 읽은 예수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힘과 믿음을 심어주었고 치유의 힘이 온몸을 휩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에디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 경험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에 있고 모든 결과는 곧 정신의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메리 베이커 에디는 새로운 종교인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설립자이자 대여사제가 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여성이 설립한 유일한 종교로 세계로 뻗어나갔다. 지금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카네기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전도하고 있군. 하지만 틀렸다.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신도가 아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생각이 가진 진정한 힘에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35년간 성인들을 가르친 바로는 생각을 바꾸면 누구든 걱정, 두려움, 여러 질병을 무찌를 수 있음은 물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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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변화를 수백 번이나 목격했다. 너무 자주 목격한 나머지 이제는 놀랄 일도 없을 지경이다.
내 학생 중에도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웨스트 아이다호가 2496번지에 주소를 둔 프랭크 제이 웰리의 이야기다. 그는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다. 무엇이 신경쇠약을 가져왔을까? 바로 걱정이다. 프랭크 웰리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너무 말라서, 탈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놓칠까? 두려워서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서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걱정했고, 위궤양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일할 수 없었기에 일을 포기했습니다. 안전 잠금 장치가 없는 보일러처럼 내부에는 긴장이 쌓였고,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적이 없다면 신께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괴로운 마음이 주는 고통만큼 극심한 신체적 고통은 없으니까요. 내가 겪은 신경쇠약은 그 강도가 너무 심해 나는 가족에게조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음에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제대로 된 이유 없이도 눈물을 터뜨리고는 했었지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장이었습니다. 나는 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기차에 올라탈 때 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내밀며 플로리다에 도착할 때까지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수기에 도착한 플로리다에서는 호텔 방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고에 딸린 침실을 빌렸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부정기선에 취직하려 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변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나 그곳에서나 비참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쓴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집으로부터 2400km나 떨어져 있지만 그리 달라진 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니? 모든 문제의 근원인 내 자신을 데려갔으니 그럴 만도 하다. 내 몸과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마주한 상황이 너를 공경에 빠뜨린 것도 아니다. 내가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다. 이걸 깨달았을 때 아들아, 집에 돌아오렴. 너는 치유돼 있을 것이니까. 나는 아버지의 편지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훈계가 아닌 지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이애미의 골목길을 걷다 미사가 한창인 교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나는 예배에 참여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자는 도시 하나를 정복한 자보다 더 강하다. 주님의 신성한 집에 앉아 아버지가 편지에 적은 글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의 모든 쓰레기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을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전부였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나는 잃을까 두려워했던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어느덧 5명의 아이를 가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신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당시 나는 18명이 속한 작은 부서의 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상자 제조사의 관리자로 일하며 450명의 직원을 관리합니다.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온합니다. 이제 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면 나는 마음의 초점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신경쇠약에 걸린 것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들은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외부적 환경이 아닌 내적 환경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치유되었고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삶으로부터 얻는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다. 외부적 환경의 영향은 크지 않다. 존 브라운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하퍼스 페리의 미국 무기고를 점령하고 노예 반란을 선동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교수대로 향하는 동안 그는 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를 따르던 교도소장은 긴장한 채로 불안해했지만 존 브라운은 차분함과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버지니아의 블루리 지산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였다니. 그전에는 알지 못했구나. 로버트 펠콘 스콧의 일화도 예로 들 수 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남극을 최초로 탐험한 영국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한 여행이 되었다. 음식과 기름이 모두 떨어졌었다. 지구의 가장자리로부터 11일째 휘몰아치는 엄청난 눈보라 때문에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드세고 날카로운 바람은 극빙을 깎아내릴 정도였다. 스콧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많은 양의 아편을 가져갔었다. 그 정도 아편이면 달콤한 꿈속에 잠긴 채 영원히 깨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약물 대신에 기쁨의 노래를 울리며 죽어갔다. 우리는 그 사실을 8개월이나 지난 뒤 시신을 찾던 중 그들이 남긴 작별 서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용기와 침착함에 관한 창의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교수대로 향하며 관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는 동안에도 기쁨의 노래로 텐트를 가득 채울 수도 있다. 밀턴은 똑같은 진리를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깨달았다. 마음은 곧 공간이다. 그 공간은 지옥도 천국이,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다.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이 글의 완벽한 예시가 되어주었다. 나폴레옹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영광, 힘, 부를 모두 가졌음에도 언젠가 세인트 헬레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6일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달랐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아름답다. 반세기를 살면서 내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에머슨의 수필 자기 신뢰의 마지막 장에서 나온 말이다. 정치적 승리, 임대료 인상, 병의 완치, 멀리 떠났던 친구의 방문과 같은 외적인 사건은 당신의 기운을 돋울 수 있고 좋은 날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에 속지 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위대한 스토아 악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몸속의 종양과 농양을 제거하는 것보다 마음속의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픽테토스는 19세기 전에 그 말을 했지만 현대의학 역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캔비 로버슨 박사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온 5명의 환자 중 4명이 정신적 혹사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기질적 장애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는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삶과 삶의 문제에 대한 불균형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다음의 문장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인간은 일어나는 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 일어난 일에 대한 견해로 인해 상처받는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견해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이 문제들에 압도당하고 당신의 신경이 용수철처럼 구겨진 채 튀어나온 상황에서 의지만으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는 엄청나게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일까? 맞다. 정확하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다. 당신에게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겠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비결은 간단하다. 실용심리학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쌓았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가는 듯하지만 행동과 감정은 함께 움직인다. 그렇기에 의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정을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바꾼다면 자동적으로 기분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따라서 즐겁지 않을 때 즐거운 기분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마치 실제로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즐거운 행동과 언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속임수가 실제로 성공할까? 물론이다. 마치 성형수술처럼 제대로 작동한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 얼굴에 크고 정직한 미소를 가득 채우고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한 다음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휘파람을 불어라. 휘파람을 불 줄 모른다면 콧노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하면 윌리엄 제임스의 조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행복감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소한 기본적인 자연의 진리 같은 것이다. 내가 아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여성 역시 이 비밀을 알았다면 24시간 내에 모든 불행을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으며 남편을 여의었다.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지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안부를 물으면 그녀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과 애처로운 목소리는 꼭 이렇게 답하는 듯 했다. 오 주여, 내가 겪은 모든 문제를 아시나요?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듯 했다. 세상에는 그녀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수백만 명의 여성이 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평생 쓸 수 있는 충분한 보험금을 남겼고 그녀에게는 결혼한 자녀들이 선물한 집도 있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사위 셋 모두가 인색하고 이기적이라고 불평했다. 자식들의 집에서 몇 달씩 손님으로 머무르면서도 말이다. 그녀는 딸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도 불평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은 노년을 위해 신중하게 비축해두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은 물론 가족마저 불행하게 망치고 있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참 애석한 일이다. 그녀가 원한다면 비참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노인 대신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즐겁게 마치 베풀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보는 것이었다. 불행과 원통함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말이다. 인디애나주 텔시티 11번가 1335번지에 사는 H.J. 잉글러트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비밀을 깨우침으로써 여전히 살아있다. 10년 전 잉글러트는 성홍열을 앓았다.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신장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돌팔이를 포함한 온갖 의사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합병증까지 얻게 되었다. 그의 혈압이 솟구친 것이다. 의사를 찾았더니 그의 혈압이 214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의사는 그에게 생명이 위독하고 병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보험료가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신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침울한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모두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내 아내와 가족은 비참해졌고 스스로를 깊은 우울감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채로 일주일이 흘렀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기 그지없군. 올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면 덧나나? 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억지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느낀 변화는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지금 나는 행복하며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을 뿐더러 혈압마저 떨어졌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했다면 의사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몸에게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직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요. 이런 의문이 생긴다. 만일 밝게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를 담은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면 중요하지도 않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견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우리 자신과 주변의 모두를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야 할까? 즐겁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인생에 깊이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책을 읽게 되었다. 제임스 레인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은 사물과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변의 사물과 다른 사람들이 변화한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변화시켰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생의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는지에 놀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자신 그대로의 것을 끌어당긴다. 우리 내면에는 꿈을 빚어내는 신성함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사람이 이루어내는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다. 사람이 성공하고 정복하고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키우는 것에 있다. 생각을 키우는 것을 거부한다면 약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지구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주었다고 한다. 실로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거대한 특권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자신, 생각, 두려움, 정신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적인 것은 단순히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결국 믿기 힘든 수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기억하자. 단순히 고통받는 자의 내적 태도를 두려움에서 싸울 용기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악이라고 부른 것 대부분은 상쾌한 활력을 주는 선으로 변할 수 있다. 행복을 위해 싸우자. 즐겁고 건설적인 사고를 위한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지침에 맞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싸우자. 여기 오늘만큼은 이라는 제목의 지침이 있다. 이 글을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도 영감을 받은 나머지 수백 장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을 정도다. 이건 11F 패트리지가 36년 전 쓴 글이다. 그의 지침을 따라 한다면 걱정 대부분을 밀어낼 수 있을 뿐더러 프랑스인들이 삶의 환이라고 부르는 기쁨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몫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것이다. 오늘만큼은 1. 오늘만큼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에이브러햄 링컨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은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2. 오늘만큼은 나는 뭐든 내 욕구대로 맞추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다. 내 가족, 일, 행운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모든 것에 맞출 것이다. 3. 오늘만큼은 내 몸을 돌볼 것이다. 운동하고 관리하고 격려하고 남용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이 명령을 따르는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오늘만큼은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유용한 무언가를 배울 것이다. 나는 정신이 해이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력, 사고,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무언가를 읽을 것이다. 5.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내 영혼을 단련시킬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몰래 선행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대로 하기 싫은 1-2가지를 연습 삼아 시도해 볼 것이다. 6.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지낼 것이다. 나는 가능한 멋진 모습으로 제대로 차려입고 천천히 말하고 공손하게 행동하고 후한 칭찬을 할 것이며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개선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7. 오늘만큼은 오직 오늘 하루만을 살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한꺼번에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를 질리게 만들 일도 12시간 일하면 견딜 수 있다. 8.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나는 매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을 것이며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 볼 것이다. 그렇게 나는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두 개의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9. 오늘만큼은 30분간 혼자서 조용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을 떠올려 보기도 하며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행복을 느끼는 것,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것이다.